안녕하십니까. 2023년 관광도래 신규 주민사업체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관광도래 사업체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 과목을 맡은 민대식이라고 합니다. 예, 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행복환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마케팅연구소라는 연구 개인 사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에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화관광형 시장위성사업단장으로 주로 활동했고요. 상권육성 전문가 그리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요. 관광도래의 주민사업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5장에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광도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지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도래 사업은 흔히 CBT 사업 모델이라고 합니다. CBT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기반 관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점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 관광 자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게끔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관광도래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한 사람의 10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10사람의 한 걸음을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서 하는 것은 그냥 사업체를 내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모여서 함께 하면 되지만, 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책임지시는 분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렵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도래를 통해서 주민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관광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의 소비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공정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관광도래는 결국 이런 공정여행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도래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비해서 관광도래 PD님이나 또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는 목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도래 사업 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정하게 되는데요. PD님들이 아마 여러분들과 행정의 중간 지원자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런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간 관광도래 사업을 해오는 것을 쭉 지켜보니까 결국은 이런 관광도래 사업은 지원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사업체가 관광도래 사업을 통해서 뭔가 지원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전문적인 영역,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지역관광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반해서 문체부나 관광공사 또 관광도래 PD님들은 사업 목표가 있고 관광도래 사업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고 그리고 행정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예산의 범위가 쓸 수 있는 예산과 쓸 수 없는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조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관광사업체의 창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관광사업의 창업 환경이 어떤지를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을 바꾸는 산업의 변화, 저는 크게 키워드를 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공유경제라든지 SNS와 온라인이 연결하는 시장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핀테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핀테크는 파이낸스, 금융이란 뜻과 테크놀로지, 기술이란 뜻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플랫폼과 핀테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접근해서 무엇으로 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좀 지나오면서 이런 플랫폼 산업과 핀테크 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광 산업에 접목이 되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방향성은 이런 플랫폼 산업과 핀테크를 접목한 스마트 관광이 방향성으로 있었지만 그 속도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 산업을 바꾸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플랫폼과 핀테크를 둘 수가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관광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스마트 관광인데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관광 상품을 전화라든지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을 대표로 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서 또 구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관광 계획이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관광 매체들도 보면 이런 정보통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홍보라든지 그리고 관광 상품의 판매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객실 예약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구매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의 온라인 배송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이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관광 사업을 결제하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이 이제는 관광 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에 있어서 스마트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 환경의 변화, 그럼 달라진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향후 10년 이내로 플라스틱 카드는 이제 무조건 사라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카드들이 이미 저도 이제 이런 플라스틱 카드를 쓰지 않은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고요. 삼성페이라든지 애플페이 같이 스마트폰 속으로 이제 카드가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OTA 서비스라고 해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어디 숙소 예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곳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가기 위한 숙소에다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OTA 서비스, 대표적으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호텔닷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어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OTA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직접적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OTA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손님들은 이 OTA 플랫폼에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정보를 받아서 예약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사업 계획은 시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마케팅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플랫폼 산업을 통해서 간접 마케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SNS 시대의 소비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비자가 매스미디어 시대 때는 굉장히 수용적인 소비자였다면, 즉 말씀드리면 방송이나 신문, 라디오, 잡지 같은 매스미디어에서 주는 정보를 소비하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이었다 그러면, 이 SNS 시대에서는 소비자가 굉장히 능동적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 소비라는 것은 본인이 관광 상품을 선택하고 코스를 설계하고 그리고 식당을 예약하고 하는 것이 어떤 여행사나 중간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SNS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패키지 관광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숙소 예약하고 체험 프로그램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하는 이런 창조적인 관광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SNS를 활발하게 사용함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댓글이라든지 별점 같은 평점을 통해서 그 관광 컨텐츠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소비한 관광 컨텐츠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점수에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포인트가 예전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신문, 언론, 잡지에 노출되는 게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고객 관리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광 컨텐츠를 먼저 소비하고 구매했던 소비자가 자기하고 SNS 연결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우리 컨텐츠들을 평가해주고 전파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비자의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아마 이 관광 산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거는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한 소비 성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통적인 소비 방식은 왼쪽에 있는 AIDMA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흥미가 생기게 되면 이걸 사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냈다가 행동을 취한다라는 게 전통적인 소비자의 심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 시대에 관광객들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냐를 변화된 표를 오른쪽에서 보시면 어텐션 인터레스트 이 단계는 똑같습니다. 어떤 상품에 주목하고 흥미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이 좀 달라졌는데요. 서칭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해서 도대체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구매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아니면 먼저 선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게 되고 그 검색을 통해서 판단 이걸 사야 되겠다고 소비가 되면 비로소 이제 액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 구매했던 행위를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던 SNS 관계망을 통해서 쉐어,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관광 시대의 소비자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이 바로 서칭과 쉐어입니다. 검색 단계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관광 컨텐츠나 상품이 얼마나 잘 노출되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소비했던 소비자, 관광 소비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공유해 주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SNS가 보통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뜻하는 것인데요. 저는 현대 시대의 SNS는 바로 서칭 앤 쉐어다. 그래서 검색에서 우리 컨텐츠가 얼마나 잘 노출되느냐, 그리고 우리 컨텐츠를 소비했던 관광객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평점과 댓글로서 공유를 해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SNS 시대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는 이렇게 서칭 앤 쉐어로 여러분들이 귀결해도 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광을 변화시키는 소비 키워드, 관광객은 무엇을 소비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광 사업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생산자나 판매자 입장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관광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특히 관광객들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은 SNS 소통을 위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면, 특히 관광지에 있는 주요 유명 식당에 가면 처음에 식당에 앉아서 손님들이 음식이 나오면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99% 핸드폰을 들어서 음식물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뭔가 유명한 식당이 맛이 좋은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었을 때 얼마나 멋진 이미지가 연출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젊은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치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여행, 아까 설명드렸던 공정여행하고도 맞물려 있는 키워드인데요. 지역에 가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토속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동네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동네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지역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치 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소개됐듯이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가게가 있으면 돈줄 내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유해서 일부러 거기에 물건을 팔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가치를 소비하는 트렌드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주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라이크 커머스라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곳에 가서 관광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음식점을 예약하거나 숙소를 예약하거나 또는 체험을 예약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좋아요가 얼마나 달리느냐, 평점이 얼마나 좋으냐, 댓글이 얼마나 많은 좋은 댓글들이 올라오느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라이크 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좋아요, 라이크가 얼마나 많이 달렸느냐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렇게 SNS를 통한 라이크 커머스, 이미지 소비, 가치 소비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민사업체에서 준비하는 이런 아이템들은 이런 소비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고 고객이 유입하지 않는 관광시설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핵점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 상권을 발전시키는 강한 컨텐츠 경쟁력이 입점했을 때 이런 것을 앵커스토어 핵점포라고 하는데 이런 킬러 컨텐츠가 주도하는 관광 상품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떤 미담길 시리즈로 얘기되는 많은 골목 상권들이 결국은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 보면 경쟁력이 강력한 컨텐츠 경쟁력이 강해서 외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핵점포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바꿀 수 있는 핵점포로서 관광둘의 사업체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형 주요 사업의 주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광둘의 사업도 결국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형 사업이고요. 관광둘의 PD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그 관광둘의 PD가 지역마다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사업체가 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 사업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공모형 사업이 이제 얼마 전부터 부처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자체와 함께 직접 제안하고 공모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부처 사업들이 이제는 이런 지자체 공모에서 주민주도형 공모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으로 공모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이런 지역 주민들이 공모할 때는 주민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는 뭐냐면 부처 협업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하는 관광두레 사업이라든지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이런 것들이 서로 부처 간의 칸막이 없이 협업하고 연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거점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상생점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결국 그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을 채워내고 거기서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은 지역의 관광두레 사업체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 협업들이 연계될 때 관광두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사업들도 같이 시너지를 해서 활성화되는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는 뭐냐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윤을 단순하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이윤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든지 고용 창출을 한다든지 해서 선순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조직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민사업체도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고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사업의 흐름을 봤을 때 이윤 추구의 목적인 주식회사보다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 형태가 훨씬 더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이 만드는 지역관광, 이 관광 둘의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창출돼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이나 모든 방향도 이런 지향점과 맞물려서 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 둘레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민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윤을 창출해서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사업을 설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둘레 사업은 지속된다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광둘레 지원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중물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펌프에 물 깃는 것을 한번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펌프에서 물을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줘야지만 펌프질을 통해서 물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관광둘레 지원 사업은 펌프에 물을 깃기 전에 예산을 일정 정도 투입해주는 마중물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정 정도 기간이 끝나면 이 관광둘레 지원 사업의 예산이나 지원이 중단이 되는데요. 예산 인력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유지 가능한가,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사업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는가를 이 지원 사업 기간 동안,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는 게 바로 관광둘레 사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관광둘레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들고 있는 주요 사례인데요.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영상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영상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스위스에 유학 왔던 한 유학생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유학 가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가이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행 오는 그 관광객들이 스위스에만 관광을 오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관광을 오기 때문에 이 친구 혼자서 이 관광객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지역에 유학 와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네이버 카페라는 곳에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요. 유럽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여행 소개를 하는 카페만 운영을 했다 그러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텐데 이 친구가 했던 전략은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을 고용해서 월급 500만 원을 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 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카페에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유입되게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 프랑스에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작가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진 작가는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월급 500만 원은 어떻게 창출이 되냐면 여행자들한테 무료 사진을 찍어주는데 어떻게 500만 원의 월급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여행자가 4군데 이상의 그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이 카페에다가 올리면 사진 작가가 찍어주는 전문적인 사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고 많은 유럽 여행을 오는 신혼여행객이라든지 배낭여행객이 자기가 여행했던 좋았던 밥집, 숙소 이런 것을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카페에 글이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유럽 전역에 중요한 여행 정보들은 이 카페에 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만 가입하면 전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은 정보가 다 있다라는 게 입소문이 나고 몇십만 명의 회원들이 확보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회원들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이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카페 운영 수익만 가지고도 몇 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관광도래의 사업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에 함께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둘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둘의 사업체가 또 다른 둘의 사업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족한 서비스나 컨텐츠를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함께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서부터 관광도래 사업이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관광도래 사업과 맞닿아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도래 사업체가 우리 같이 사업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관광도래 사업체를 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 관광도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창출해 나가는 공유 가치를 점점 많이 만들어 나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관광도래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뜻이 맞는 사람이 좋아서 모여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까지는 저희가 공동사업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둘의 사업체는 3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 또는 뭐 말기업 이런 것들을 만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광도래 공동체는 결국 이런 주식회사, 협동조합, 말기업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동업을 하게 되는 형태는 결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지 않고요. 여기에 주도하시는 분이 불편을 감수하고 어렵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도래의 이런 주민사업체가 굳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지역에 미래가 있어야 개인도 희망을 가지는 거고 이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관광도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말기업 이런 형태의 공동체 비즈니스가 관광도래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인데요. 이런 공동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두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인센티브와 페널티입니다. 주식회사는 지분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협동조합부터는 이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출자금을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1인 1표를 가지게 되고요. 주식 투자금에 의해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실적이나 참여 기여도 또는 정관에 의한 배당률 여기에 의해서 이제 배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민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 보상을 얼만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약정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기여하지 못했을 때 얼만큼 페널티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흔히 정하는 것은 운영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정관은 쉽게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사업체를 운영했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페널티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내부적 운영 규정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깨지지 않는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사업체가 대부분 그 큰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고 주민들이 분열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비교적 단순해서 출자한 주식 보유수에 따라서 그냥 배당하면 아주 간단한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같이 이런 주민공동체가 평등한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주민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참여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을 정해서 이 이익 배당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런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을 사업계획에 담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은 관광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크게 고려해야 될 것을 세 가지만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흔히 처음 출발하는 주민사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요 세 가지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선정했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 우리만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템을 선정한 건 아닌지,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고객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많은 주민사업체들이 동아리처럼 모여서 뭐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프리마켓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친분에서 시작하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비즈니스로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좋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판매가 되려면 그 상품이나 컨텐츠를 원하는 고객들이 있어야 시장이 열리고 상품화가 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나 상품이 소비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경쟁자보다 잘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우리가 아니라 혹시 구성원 중에 목소리가 크신 대표자 한 분이 혼자만 잘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주민사업체를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굉장히 빈번하게 보는데요. 다 같이 잘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다 보면 면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잘하는 주민사업체 공동체 모두가 잘하고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중에서 관광도래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했던 대표자 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설득을 해서 다른 구성원들한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사업체는 결국은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뭐 주식회사 형태든 동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동업은 결국은 함께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누군가 중에 그 사람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하시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 잘하는 아이템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우리 이거 정말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잘한다고 하는 아이템의 최고의 인터넷이나 뭐 SNS에서 가장 잘한다고 소개되어 있는 그런 경쟁자들보다 뭐를 더 잘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경쟁자들을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관광상품이나 컨텐츠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SNS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쟁자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요소는 뭔지 이런 차별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고요. 저는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돈이 되는가입니다. 제가 주민사업체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고객이 원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는 충족하는 사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주민사업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팔아서 다 먹고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기본 3명이나 5명이 주민사업체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돈이 될 것 같은데 3명, 5명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주민사업체가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가를 따져보시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심지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어떤 컨텐츠를 팔 것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가격을 얼마에 팔 건지도 정해놓지 않은 사업체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판매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이 주민사업체를 통해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매출 구조가 나오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주민사업체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돈이 돼야 된다는 문제고요. 돈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주민사업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고객이 원하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돈이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돼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세 가지가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만들어진 세 가지 동그라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